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생을 포기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내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포기했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 참 좋은 가정을 가진 남자로 보입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 딸, 자식이 둘이나 있고 괜찮은 직장에 깨끗한 동네에 제법 평수가 넓은 아파트, 뭐 그런 겉보기로 보았을 땐 제 또래 연배의 30대 남자들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모를 소리죠. 주변의 지인들이 부럽다,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면 앞에선 웃어 넘기지만 그 속은 씁쓸합니다. 이 속내를 어디 가서 털어놓을 곳이 없네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할 수 있는 대나무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익명이 보장된 이곳에 주저리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술 주정뱅이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음주 폭력에 못 이겨 홀연히 사라져 버렸고요. 제가 중학교 무렵에 아버지에게 생활비로 1,000만 원을 건네고 이혼을 했습니다. 집에 쌀 돈도 거의 없었기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도 이혼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 이혼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내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렇지만 널 데리고 갈 순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결혼하고 나서 네 아버지 무능력과 폭력에 너무 시달렸어. 이젠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기회 되면 나중에 찾아올게.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가 때리면 미련하게 맞지 말고 피해 있어. 먹을 거 떨어지면 염치불구하고 고모들한테 매달리고 그 정도는 해줄 거야. 그래도 핏줄인데 굶기진 않겠지.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네가 살아. 너는 네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를 매일 기도할게. 그리고 어머니는 또 호련히 떠났죠. 한창 사춘기가 도래한 고등학교 때 고모들 통해서 들은 바로는 어머니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꼬시는 능력은 있는지 제법 잘 사는 것 같다고 하며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성공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진 어머니와 이혼 도장 찍은 후에 받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정신 차려 살아보겠다고 장사를 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오징어젓, 창난젓 등 젓갈을 떼다가 시장 입구에서 장사를 했죠. 워낙에 드센 양반이라 자리 싸움에서 지진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무점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땐 힘세고 욕 잘하는 사람이 시장통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버지의 그러한 무식함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공납금은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집밥은 밥과 젓갈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 아버지도 젓갈이 들리며 시장 상인들에게 김치 같은 것도 사오시긴 했던 것 같네요. 그 애증의 반찬인 젓갈을 저는 지금도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사람 입맛이 참 무서운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삶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원 문턱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자는 시간 아끼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에는 갈 수 없었어요. 재수했다면 모를까 제 머리에 한계였던가 봅니다. 그래도 담임 선생님과 주변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제 생애 첫 번째로 뿌듯하고 배부른 칭찬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홀로 분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학교 근처에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도 멀지 않은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지 왜 꼭 가출하라고 하냐고 핀잔이었죠. 그땐 이기적으로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꿉꿉한 호랍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했던 것이었기에 아버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든 말든 저는 집을 나갔죠. 명절에만 집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갈 때에도 입영 전날 아버지에게 알려주러 갔다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의 모습을 보고 군대 간다는 쪽지만 남겨두고 갔었죠.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살았죠.
대학 때 장학금 놓치지 않으려고 독하게 했습니다. 도서관 휴게실에 자판기 커피를 하루에 못해도 10잔 정도는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믹스커피 10잔을 꾸준히 복용해서 그런가 흡연도 하지 않은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다는 사실이요. 햇볕을 봐도 잘 타지 않은 피부였기에 군대를 제대할 때만 해도 피부가 매끈했었거든요. 그런데 복학하고 도서관에서 공부에 매달리며 믹스커피를 들이부으니 없던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가 까매지고 눈이 퀭해지고 몰골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런저런 독하다고 혀를 차섰습니다. 노력만이 살 길이었고 독하게 했죠. 저는 취업을 위해서 불사르듯이 공부했는데 학과 교수님은 제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할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취업 점수 따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던 것을 공부에 흥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국비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더 큰 기회를 잡고자 과감히 포기했죠. 그게 또 제 인생의 크나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랬다면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 이후로 저는 흔히 말하는 좋은 잡을 구했고 직장에서도 제법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롤 모델로 삼고 있던 직장 선배에게서 제안을 받았죠. 그때가 30 초반의 나이였는데 솔로였습니다. 연애 경험 전무하다시피 했죠. 직장 동료들로부터 몇 번 소개팅을 받긴 했었는데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중 2명 정도는 제게 관심을 보였었고 짧은 연애를 했지만 다들 저를 차버리더라고요. 전 여친이 말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오빤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재미없어요. 여자의 환심을 사려면 좀 재미있는 말도 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 다 떠나겠네. 난 오빠랑 데이트하려고 만나면 걱정부터 돼요. 짧게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는 적막감이 뻘쭘하다고요. 오늘은 또 얼마나 난감할까 생각하면 사람은 너무 좋은데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언하자면 오빠 그 수십 장 되는 카드 좀 없애요. 사람이 거절을 못하니까 카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휙휙 사인해버리고 그거 완전 호구짓이에요. 내가 그래도 착해서 그렇지 여우 같은 여자 만났으면 오빠 단물 다 빼먹고도 남아요. 생애 2번째로 연애했었던 친구였는데 저는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진득한 조언해주고 가버리더군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연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거든요. 이별의 아픔을 일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2년간의 주재원을 마치고 돌아오니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주던지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가던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죠. 그게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선배는 사돈쯤 되시는 분의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목적으로 소개팅을 하는 것이라서 만나서 나쁘지 않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얼떨떨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랑 친인척이 되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면 평생 팍팍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을 주선해 준다는데 거절하면 안 될 노릇이었죠. 소개팅을 했고 몇 번 안 만났는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쉬웠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장인 어른의 약속 때문이었고 결혼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내였죠. 그냥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당시 아버지에게 알코올성 당뇨병이랑 알코올성 치매가 왔습니다. 많지 않은 연세신대의 인생을 너무 막 살다 보니 몹쓸 병이 들어온 것이었죠. 밉고 싫은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죠. 처음 쓰러졌을 때는 큰 병원에 모셨었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혼자 두기에는 생활 환경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고 그 집에 기거하게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것과 매한가지여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라고 설득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자들이 그렇듯이 요양병원 이야기를 하니까 욕설과 고함이 난무하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결혼은 자신이 없었죠. 더군다나 아내 쪽 집안이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제가 뜨뜻미지근하니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내 동생이 정형외과 병원장이야. 한 100병상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해서 1인실 하나 비워두도록 하지.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언제까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겠네. 그럼 자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결혼을 서둘러 주게나. 그리고 말이야,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자네 아버지를 혼주석에 두기는 좀 못하니 그 부분은 대역을 쓰도록 하세. 일방적이었으나 제가 짊어지고 있는 확실한 짐 하나를 내려주셨죠. 장인이 제게 달콤한 제안을 했다면 아내는 제게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심파였죠. 아내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불멸의 사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음대를 나와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재원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음악은 취미로 하고 좋은 집안에 결혼을 시킬 목적으로 자신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악이 너무 좋았던 아내는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답니다. 그것도 자신이 전공한 클래식한 악기가 아니라 대중음악을 하고 싶었다네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반대를 하기에 부모님 몰래 홍대에서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홍대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로운 영혼들 말이죠. 걔 중에 너무 자유로워서 몸에 그림도 그리고 신체 곳곳에 피어싱도 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숨긴다고 숨겨지는 일이 아니었기에 아내는 가출을 감행했고 연락을 끊은 채 거의 2년간 숨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치가 들통났고 집으로 끌려 들어왔다죠. 그런데 당시 아내에게는 죽고 못 사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밴드의 보컬이었는데 아내의 완벽한 이상형이었다더군요.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다시 가출을 했지만 이번엔 며칠 못 가서 잡혀 들어왔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다네요. 그 충격으로 아내는 한동안 실어증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문득 제정신이 돌아오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가 절대 허락할 일 없었죠. 장인 장모는 아내 보고 미쳤다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반대가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고집도 만만치 않아서 울다가 실신하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답니다. 그러기를 얼마 뒤에 장인 장모가 아내와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별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의 집이 저만큼 가난했던가 봅니다. 저야 열심히 공부해서 따박따박 월급 주는데 취직을 했다지만 그 남자는 돈 안 되는 음악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늘 돈이 필요했는데 장인어른이 그 남자를 만나 아내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돈으로 카드빚을 갚고 해외로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고 아내는 그 이후로 집안에서만 거의 2년간을 스스로 갇혀 지냈다고 하네요. 자신의 불멸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제게 들려주던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죠. 이제 갇혀있는 것도 지겹고 결혼하면 원 없이 살게 해준다기에 눈에 불을 켜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맞선 바닥에선 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불멸의 사랑 말이죠. 그쪽에 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도 집안이나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요. 내 아버지 도움 받으면 그쪽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대충 맞으면 결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저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둘째, 아이는 안 가져요. 셋째, 명목적으로 외부적으로만 부부지 실제 결혼 생활은 기대하지 말아요. 이렇게 대충 몇 년 살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으로 하죠. 위자료는 우리 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야기 듣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결심했는데 장인이 찾아와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밝고 상냥하고 점잖은 아이였어.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한 몇 년 두문불출하게 되었는데 성격이 뭐가 났을 뿐이야. 내 딸이 자네에게 분명 같이 살다가 몇 년 뒤에 이혼해준다고 했을 거야. 내 딸인데 내가 그 속을 모르겠는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네. 절대 이혼 못하게 조치해줄 테니까 자네가 살면서 잘 보살펴주면 분명 옛날로 돌아올 것이야. 그런 이래저래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말 들어. 자네에게 해가 될 일 추호도 없을 것일세.
저는 갈등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있어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차분한 성격하며 그리고 제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은 스타일까지 제가 원하는 사람과 가까웠습니다. 거기다 집도 부자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욕심이 났습니다. 늘 후회하는 것이지만 그때 저의 남은 인생과 불행이 예정된 결혼에 대해 비교 형량해 보았어야 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했던 때였죠. 결국 저는 결혼을 선택했고 처가에서 마련해준 생활 환경을 아무런 비용 없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저와 아내는 한 집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뿐 서로에 대해 일절 터치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뽀뽀를 해본 적도 없으니 서로 간에 정이 쌓일 리가 만무했죠. 자기 말처럼 처음에는 말로 제잘거려 보고 비위를 맞추려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그러한 시도를 채 한 달을 못 해봤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진짜 내 이성형과는 거리가 멀어. 내가 원하는 남자는 말이지.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노래면 노래, 허세면 허세. 뻔뻔하고 나쁘고 섹시하고 경박한 남자가 좋아. 그런데 당신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백날 노력해봤자 내 눈엔 안 차니까 헛쓰고 말아요. 그 정도 말 들었으면 포기해야죠. 자존심이 상하고 헛헛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이혼을 슬슬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장인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늙어서 그런가? 손주가 보고 싶구만. 자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명년엔 손주를 남겨다오. 내가 확언하는데 명년에 애 안 낳으면 내 재산 모두 사회에 환원할 거다. 니들 살고 있는 그 집 포함해서 말이야. 이미 유언장도 2개나 만들어 두었어. 이 아빠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네가 어떤 마음 먹고 결혼한 건지 내 대충은 짐작하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아이 낳고 그러면 없던 정도 생기는 거야. TV를 봐봐라. 서로 박 터지게 싸우다가도 애 생각해서 한 발씩 양보하고 더러워도 살게 되어 있어. 그래도 서로 정이 안 생기고 같이 살기 힘들면 그땐 내가 먼저 나서서 둘이 이혼시켜 주마. 며칠 뒤 아내는 제게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하더라고요. 아이 가질게. 대신 내 몸에 일체 손대지 마. 인공수정으로 낳아. 근데 나는 애 안 키워. 우리 부모님 분명 나보고 키우라며 안 봐주실 거야. 그러니 당신이 베이비시터 구해놔요. 아내는 딸을 낳았고 아내의 말처럼 전혀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찰 수 있는지 싶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와 이혼 후에 10수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었거든요. 아내를 보니 모성애를 불신하게 되더군요.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니 저라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비시터도 퇴근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회사에서는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 야근도 안 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며 드디어 일 중독에서 탈피했다고들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그날도 칼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볼 요량에 들어갔는데 장모님과 아내가 싸우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내에게 왜 딸아이를 방치하냐고 화를 낼 모양입니다. 아내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저 남자가 싫어, 엄마. 싫어하는 사람 아예 억지로 낳게 해놓고 왜 나한테 모성이 없다 냉정하다 그러는 거야? 내가 이럴 거 예상 못했어? 애가 이쁘면 엄마나 아빠가 데려다 키워. 난 제가 싫다고. 그때 아내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을 해 주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장인 장모가 이구 동성으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죠.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음악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생전 처음 모습으로 외출을 시작했어요. 찢어진 청바지에 박스티, 결혼반지 자리에는 요상한 모양의 반지, 머리는 질끈 동염했고 을긋불긋한 화장. 처음에는 락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밤늦게, 때로는 새벽에 집에 들어왔죠. 신나는 모습이었어요.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아이도 안아주기 시작했고 좋은 변화를 보였죠. 몇 달 동안 아내는 180도 변했습니다.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깔깔대며 좋아했고 성격이 엄청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만취가 되어 돌아왔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안겼죠. 결혼하고 거의 4년 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제게 행복이 찾아오는가 생각했는데 며칠 뒤 아내는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하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된 마음에 장인 장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장인은 누구 신세 망칠 일 있냐면서 제게 왜 바깥으로 나다니게 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내를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장인은 사람까지 동원해서 홍대 일대를 뒤지기도 했죠. 2달 만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내 불멸의 사랑과 같이 살고 있어. 그 남자도 나를 잊지 못했더라고. 임신도 했고 지금 뱃속에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있어. 위자료는 제주권 우리 아빠에게 받아. 얼마 받든지. 애는 당신이 데리고 가고 내 규칙 사유인 거 다 인정할게. 대신 부탁이 있는데 이혼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 받거든. 나 절반만 떼줘. 우리 돈이 없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집도 아빠한테 명의 변경해달라고 하고 이 집은 날 줘. 나 이 집이 마음에 들거든. 그 말 하려고 왔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야. 어차피 당신도 손해볼 건 없잖아. 안 그래? 저를 속물 취급하는데 화가 났고 끝까지 지멋대로 하며 저를 무시하는데 또 화가 났습니다. 오만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저는 아내를 이해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불멸의 사랑 웃기고 앉았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마. 그거 불륜이야. 더럽고 추악하다고. 감히 이혼을 먼저 꺼내? 차라리 그냥 내가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으면 나 깨끗하게 이혼해줬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어. 난 절대 못해줘. 네가 늘 말했듯이 내가 워낙에 재미없는 사람이라 농담이 없어. 난 너와 그 남자를 저주할 거고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봐. 어디 마음대로 해봐. 모든 게 다 나한테 유리한 거 알지? 너는 불륜녀로 지옥에서 살아. 나는 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렇게 이혼 안 해주고 버텼습니다. 저를 매우 귀찮게 했지만 다 무시했죠. 1년이 지나고 출산했는데 애를 자기 현재 남편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며 울며 불며 난리를 치더군요. 제게 인간 같지 않게 잔인하다면서 말이죠. 조용히 종료 버튼을 누르고 수신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일이수는 이번에는 장인이 찾아왔어요. 그 고압적이고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네. 나는 자네가 적당히 하다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딸에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나? 내가 자네에게 베푸는 애가 얼만데. 합의혼 해주게. 손녀딸은 우리가 키울 테니 놓고 가고 대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위자료 두둑히 챙겨줌세. 이혼소송에서 서로 망신당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지. 어차피 자네도 손해날 것은 없잖는가? 자네 아직 젊고 창창하니 금방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걸세. 이쯤에서 그만해. 그만하면 충분히 내 딸 힘들게 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싫다는 사람 데려다가 미끼 물려 낚시질 했으면서 이제 이혼가치 없으니까 당신 딸 불쌍하니 저보고 희생하라고요. 거기다가 제 딸까지 데려가고요. 이혼소송 그쪽에서 하세요. 법이 심판해 주겠죠 뭐.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좀 유능합니다. 방송사 PD, 신문사 기자들 많아요. 방송과 신문의 가십거리로 한번 보시죠. 체면을 중시하는 장인이니 그랬다간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지지 싶었습니다. 그들을 몇 번 더 협박 비스무리하게 했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돈으로 회유하더라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제 딸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아버지의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의식이 혼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기진 처 숙부님네 병원에 갔는데 처 숙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정 다 들었다면서 아버지 병원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게 결혼을 말리고 싶었답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형님 되시는 장인의 성격이 워낙 독선적이라 주변을 힘들게 하고 조카인 아내도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 아나 무인이라고 하면서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며칠 못 가서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말아야 할 아내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빈소에다가 그 갓난쟁이를 내팽개치듯 하더라고요. 주저앉아 오열하는데 누가 보면 아버지 내연녀인 줄 알겠더군요.
아내를 끌어다가 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내니 아내가 째려보며 말하더군요. 너 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 아이가 네 애일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또 망했잖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형이 내 남편이랑 조합해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거래잖아. 내 남편 그거 실망해서 떠나버렸다고. 나한테 더럽다면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때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내 남편 되돌려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날이더라고요. 아내가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온 날 제 방에 들어와 안겼을 때 저희 아이가 들어선 모양입니다. 헛웃음만 나더군요. 출산 때 워낙에 난산이라서 아이의 혈액형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못 썼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아내 말대로 그 남자는 이번에도 도망갔더라고요. 아니는 불멸의 사랑이다 뭐다 하는데 그 남자에게 아내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나 봅니다. 2번이나 도망치다니 말이죠. 장인은 외동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또 저의 핏줄이라고 하니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이놈 저놈 잔인한 놈 그러시던 분이 김서방 그러니 소름 돋더라고요. 아내의 꼴을 보니 다시 합치더라도 제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주기 글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복수도 별 의미가 없어졌고요.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합의혼 해보자고 말하였는데 이번엔 그쪽에서 절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정작 아내는 원망의 눈초리로 저와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말이죠. 저는 아내의 우울증과 정신병적 증상들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를 요청했고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손주들을 못 볼까봐 장인은 접근 금지를 포기하는 대신에 제가 살던 집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처음에 장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할 수 없다고 하더니만 재판에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적당한 액수로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판결을 받으면 본인 망신살 뻗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둑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도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장인에게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었고 잘못된 결혼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혼했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고 하지도 못하죠. 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신파 주인공 같지 않나요? 저는 제 인생이 늘 엑스트라로 머물 줄 알았는데 이런 특이한 일을 겪고 나니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이 일로 크게 깨달은 점은 주변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진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보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